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가네? 네. 금리 또 올려야겠네? 그럼 경기 침체 올 거 아니야? 으아 하다가 빙긋 웃어요. 네. 왜냐면 금리 내려줄 거니까. 네. 그럼 또 자산시장이 잘 버티면 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네. 이거를 세 바퀴 네 바퀴 돌았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보면 또다시 배드이즈 굿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지표가 꺾이면서 네.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시장이 네. 아주 하락을 하던 게 벌떡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의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지표가 나쁘니 이제 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마 직전까지 뭐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8%를 찍고 뭐 30년 5%를 찍고 했던 거는 이러다가 이거 또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조금 취해 준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저게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골병은 들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또 멀쩡해 미국이. 차 중에서 엑셀이 너무 잘 밟히는 차 있잖아요. 네. 엑셀이 밟으면 확 가고요. 네네. 브레이크는 확 멈추는. 네네. 약간 그 느낌? 네. 지금의 미국 경제가 왜냐면 워낙에 이게 우리 유튜브가 발달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좋다면 확 몰려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확 빠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달려갈 때는 세게 달려가다가 멈추면 너무 세게 멈추는 거죠. 그러면 회복을 할 때도 경기 침체하는데 경기 부양한다는데 그러면 과거에 경기 부양 때 침체에 있던 걸 끌어올렸었던 걸 워낙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그렇죠. 야, 그 코로나에 가라앉는 것까지 위로 던져버리니까 야, 그럼 대박인데 하면서 침체하는데 돈 버나? 하면서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엑셀이 그 어느 때보다 세게 먹혀요. 네. 부양을 쓰면 그냥 위로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0.25만 낮춰도 시장에서는 0.25가 아니라 뒤에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이 선물이 쫙 기다리겠다고 그 꿈을 꾸니까 요즘은 부양책 리스트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네네. 예. 옛날에는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게 뭐지 이랬는데 파월 이러면 연준 의장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다 알잖아요. 네. 경기 부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되돌리는 게 되게 커져요. 근데 경기 부양 안 한다는데 그러면 하면서 실망도 되게 빨라져요. 네. 그럼 이제 확 주저앉고.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3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네. 되게 루프를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이런 루프를 도는 거죠.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온대. 금리 올려야지 그 금리가 높아진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예.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물가까지 높잖아요. 그랬더니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쇼크가 와요. 경기 침체 온다네? 그러면 공포에 떨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공포에 떨다가 빙긋 웃어요. 왜? 선물 줄 거니까. 네네. 그러면 금리가 확 내려가고 달러가 확 빠져요. 네. 자산시장 쪽으로 돈이 확 들어와요. 그렇죠. 엑셀 밟은 것처럼 확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경기 침체. 멀쩡해져요. 네. 근데 멀쩡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가네? 네. 금리 또 올려야겠네? 그럼 경기 침체 올 거 아니야? 으아 하다가 빙긋 웃어요. 네. 왜냐면 금리 내려줄 거니까. 네. 그럼 또 자산시장이 잘 버티면 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네. 이거를 세 바퀴 네 바퀴 돌았어요. 지금 무슨 단계냐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네. 금리 안 내려온다는데 네. 2단계예요. 네. 그럼 이거 오래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온다는데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 그랬죠. 금리 인하 해야죠.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번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한 바퀴 주식시장 5% 조정받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그 루프가 똑같이 도는 거죠. 이게 이제 무한반복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느 순간에 좀 문제가 생길 건데 근데 이런 왜 반복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네. 21년도 3월 달부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어요. 예. 25년 2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년 지났네요. 네. 기침을 하고 있는데 4년간 기침해요. 네. 근데 연준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번 12월 달 FOMC 전망에 보면 2%로 언제 돌아오냐고 찍냐면 경제 전망에 27년에 찍혀 있어요. 네. 27년에 돌아온대요. 본인들이 그렇게 본대요. 현재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 27년에 2%로 온대요. 네. 아직 3년 남았죠. 네. 그럼 21년부터 27년이면 6년간 기침하는 거네요. 6년간 6년간 기침하면 폐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걸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예. 인플레이션 고착화거든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혀요. 인플레이션은 심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너무 오래 겪어서 디플레이션 고질병이 됐다고. 네네. 그거 고치려고 아베가 그 돈을 때려 부어도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제야 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인플레이션도 고착화되잖아요. 그 심리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고착화가 되면 첫 번째는 치료가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되게 쉽게 재발합니다. 네. 고질병이 되면. 예. 그럼 옛날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부양책에서 탁탁 튈 수가 있죠. 탁탁. 네네. 그럼 옛날처럼 부양책을 과감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통 환자가 있어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플 때마다 단 걸 먹으면 낫는 거예요. 홍길동이 예. 네. 두통 환자인데 단 걸 많이 먹으면 나요. 머리 아픈 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청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홍길동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단 걸 먹으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예. 양방으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을 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걸 못 먹어요. 4년간 못 먹었어요. 이제 드디어 간신히 4년간 못 먹었더니 2%로 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당 수치가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요. 퇴원하면은 바로 단 걸 퍼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퇴원할 때 의사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나가서 마음껏 드세요 이럴 거 아니면 나가면 그렇죠. 진짜 네. 이제 이거 정상 아니라고 네. 조심하셔야 된다고. 네. 식단 조심하시라고. 단 거 드시면 안 된다고. 네. 후자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의사분들이 겁을 많이 주긴 하지만 네. 그럼 홍길동이 옛날만큼 단 걸 먹을 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 옛날만큼 먹을 수 없다면 예. 우리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과거와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로직에는요. 금리를 저금리를 유지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돈을 많이 풀고 예. 근데 그때는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단 걸 많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뇨를 4년, 6년, 7년을 겪잖아요. 네. 옛날만큼 단 걸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음. 그럼 돈을 많이 못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무제한 양적완화 무섭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 안 좋다고 양적완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계속 줄이고 있죠. 예. 이제 6조 달러 때까지 총 자산이 그렇죠.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옛날만큼 금리가 못 내려가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금리의 유노말 그리고 미국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다른 나라 금리가 그보다 밑에 깔려 있으면 옛날에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낮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네. 그게 환율이 고스란히 변동환율제니까 그걸 흡수하겠죠. 예. 그럼 환율의 유노말, 금리의 유노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달러의 구조적 강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국 대비 높은 금리를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한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 네. 유지, 즉 네네. 달러의 상대적 강세 네, 그렇죠.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아, 네네.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의 환율이라는 건 아까도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서 내리고 내려서 오르는 게 있거든요. 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오르면 환율은요. 각국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면 국가들끼리 연합체로 공조를 해서 찍어 누를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환율도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보이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긴 호흡의 추세에서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도 원화가 옛날만큼 1150원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미국 금리가 더 오르진 않겠죠? 그러면 미국 채권 투자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저기 앞에 왜 금리가 이렇게 요동을 쳤는지 왜 말씀드리냐면 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요. 금리가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장기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무조건 위너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금리가 22년부터는요. 크게 솟았다가 크게 내렸다가 크게 솟았다가 크게 내렸다가 했거든요. 네. 그 패턴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변동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변동성이 되게 높을 때는요. 센 거 들어가시면 별로 안 좋아요. 긴 거 너무 센 거 장기채? 예, 장기채 30년짜리 스트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와. 듀레이션이 24년, 25년 나오는 와, 이런 거는요. 아유, 뭐 저기 그 정도면 코스피로 다행이에요. 따지면 3배 레버리지예요. 곱하기 200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런 것 저기 레버리지 쳐서 들어가시는데 네. 그러면 6배 레버리지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장기채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쌓아가신다? 이런 거는 막 가다가 언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가 오면 금리가 확 내려가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차익을 먹고 나오겠다. 목표 수익률을 잡고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네. 야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리겠네 하면서 들어가시잖아요. 네. 생각보다 오래 버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돼 던지면 그때부터 찍어 누르고 그래서 이 변동성이 높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 트레이딩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함부로 막 채권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와 장기 비중을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그리고 시점도 나눠서 네. 적립식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양호한 성과가 있지 이런 그림은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지난 2년간의 흐름이 22년도 10월이 미국 10년이 4.5인가 그랬고 예. 그 다음에 23년 2월이 미국 10년이 3.7이었거든요. 23년 10월에 5.0, 작년 2월에 3.7, 그 다음에 24년 4월에 4.7, 그 다음에 24년 9월에 3.6,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4.8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박스를 만들고서 구간이 네. 3.6에서부터 4.8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박스가 상당 기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네네. 예, 그래서 그 정도를 갖고서 우리가 채권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으로 차익 즉 각 그 자본 차익 금리가 내려갔을 때 자본 차익을 노리는데 예전 우리 저금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뭐 1, 2, 3% 언더에 있었던 금리를 바라보고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그건 일단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금리 변동폭도 크니 금리 상품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줘가지고 큰 수익 자본 차익을 노려서 아주 장기물을 투자하신다는 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위험한 행동일 수 있으니 오히려 그 위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간 가중 즉 시간 평균으로 그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가 네네. 네, 그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아니면 장단기물을 섞어서 네. 장기물만 투자하지 말고 뭐 1, 2년짜리 한 2, 3년짜리 이렇게 단기물 그렇죠. 가지고 가시면서 일부만 장기물로 가시는 뭐 그런 식의 전략. 네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을 보실 때 ETF 말고 이제 일반 알채권을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셨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과세예요. 네. 근데 이제 브라질 국채가 처음에 환율이 270원인가에 네. 이제 헤어를 사서 250, 260, 270 였습니다. 그 정도에 사서 이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셨는데 10년 전쯤에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200원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한 30%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70원에 환율이 한 200원이면 한 30% 가까이 깨졌거든요. 헤어라가 빠지니까 손실이 커진 거죠. 한 30% 빠졌는데 네. 힘들게 됐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매년 캐리 수익이,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한 10% 되죠. 10% 넘어요. 한 네. 12, 13 나와요. 네. 10%라고 가정하고 네. 그냥 계산은 그냥 복리로 안 하고 그냥 계산하면 이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환에서는 30%가 깨졌지만 이자에서 10%씩 10년을 먹었잖아요. 네. 환에서 깨진 건 일회성이죠. 네. 근데 10%는 매년 10%씩 쌓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10년 쌓였다고 하면 100%죠. 네. 10%씩 10번이니까. 그럼 30%를 빼면은 70% 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이자 수익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보면은 자본 차익을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이자 수익이라는 것도 한 예를 들어서 7년에서 10년 사이 구간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네. 길게 가져가면은 손실이 안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환율이 얼마까지 빠지든지 네. 아니면 금리가 얼마까지 뛰든지 간에 이 정도 이상으로는 안 뛰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자 차익으로 그걸 메울 수 있다면 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채권 투자하시면은 맘 편히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채권도 4.5%가 넘어가니까 10년물 국채 그렇죠. 금리 그리고 뭐 5년물도 뭐 그렇죠. 4%대 중반되니까 굉장히 그렇죠. 금리가 캐리가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캐리만 보고 투자할 만한 한데 문제는 환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너무 이제 환까지 곱하기를 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달러를 갖고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 원화를 환전해서 캐리 높은 미국 국채를 사라 이런 건 저희 입장에서 너무 복잡한 함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건 배제하고 달러 갖고 있으신 분들이 미국 투자를 할까 채권 투자를 할까 근데 이런 고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런 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거라고 하잖아요. 네, 높은 금리가 천천히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단기채의 가장 무서운 금리가 빨리 내려오면 네. 내가 그 높은 금리를
잠깐밖에 못 향유를 한다는 건데 천천히 내려오죠. 하이어 포로 온 거잖아요. 그럼 단기채한테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네. 예, 그러면은 유동화도 편하고 하니까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투자 옵션이 되죠. 네네네네. 두 번째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도 캐리가 높으니까 대신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그 스킴을 짜는 거죠. 캐리하고 같이 자본 차익을 한번 바라보면서 네. 금리가 오르더라도 설마 6% 가겠어? 뭐 네. 이런 거 있죠. 6%가 가더라도 자본이 캐리 수익으로 메울 수 있다면 그렇지. 예, 그런 걸 이제 같이 짜놓고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하면 네. 매일매일 가격 움직임을 잘 안 봐요. 근데 갑자기 운 좋게 금리가 확 내려오잖아요. 그럼 네. 그때 수익이 내서 나오면 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4.5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6%가 됐다. 그런데 10년물짜리를 그냥 생으로 샀다. 예를 들어 가정법으로. 그러면은 사자마자 막 6%로 갔다. 그럼 막 10몇 프로 손실 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뭐 그 쉽게 얘기하면 만 원당 450원씩 매년 받다가 중간에 한번 뚝 네, 떨어지면 네네.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어쨌든 내리겠다고 했으니 잡아 당기는 힘이 센 거 아니야, 지금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이라는 그럼 이제 무조건 10년 가입해야 되는 10년을 사놔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10년이라는 스킴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안에 수익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 10년 놔두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수익이 나면 굳이 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나요? 네네. 예. 내가 목표한 가격을 10년 동안에 목표 가격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네.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중간에 그게 흔들리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네. 캐리를 통해서 스크럼을 짜놓으면 그렇죠. 이제 그 믿음이 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채권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국채금리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분석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놀래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저도 그렇게 보질 않는데 저도 이제 금리 보지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요즘 굉장히 그거 30년짜리로 그렇게 플레이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우리 오근영 단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일반인들은 이자 보시고 채권 투자하시는 게 제일 1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게 항상 캐리 수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자본 차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관련돼서는 저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 쪽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좀 보일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연준을 흔든다고 하잖아요. 네. 파월을 자른다고 했다가 안 자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파월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제일 먼저 손보고 싶은 건 월가하고 트럼프하고 친하거든요.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 미국 연준의 규제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했던 사람이에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그 사람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규제 담당 그 연준 부의장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SVB 사태 파산하는 걸 보면서 은행들 자본을 확충하라고 네. 은행 규제 강화하겠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같은 AP 모건 수장 같은 사람들 학을 떼었어요. 이거 장난하는 거냐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월도 손봐야겠지만 파월보다 마이클 바를 손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취임한 다음에 마이클 바를 손볼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는데 저희 일주일 전에 저기 사임하셨어요. 그래요? 마이클 바가.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먼저? 연준 위원회에서는 남아 있는데 감독 담당은 사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드랍을 쳤어요. 그러면 규제의 핀이 뿔렸죠. 네. 규제의 핀이 뿔리면 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기에 유리해지는 환경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국채를 산 만큼 자본을 채워야 됐거든요. 그렇죠. 국채를 사면 이제 물건을 바꾸고 현금을 그렇죠. 물건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현금이 쪼그라드니까 대출권에 대한 현금 보유 비중이 일종의 그 은행의 안전 그렇죠. 예. 자산 이건 그러니까 BIS 자본 비율 같은 경우 자본 비율 예. 그거 되는데 근데 그 가끔씩 국채를 자본으로 채워 그 뭐랄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그 SLR 규제라는 게 있는데 되게 힘들 때는 그걸 갖다 일시적으로 허용해 줄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코로나 때 1년간 인정해 줬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1년 돼서 좀 더 인정해 주지 그랬는데 그거 드랍 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네.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잖아요. 그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룸이 좀 생겨나게 되죠. 네. SVB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시중은행들이요. 미국 국채, 장기 국채 살 때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예금 받은 걸로 장기 국채 샀다가 금리 확 뛰어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규제 푸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그건 둘째치고 그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국채 시장의 수급으로는 조금 식차를 두고서는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예, 그런 생각은 하고 국채를 많이 사게 된다는 건 국채가 인기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ERS라고 해서 엑스터널이라고 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냐.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하우스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시려면 입장료를 내셔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한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네.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때릴 수 있어요. 옛날에 토빈세라고 있었죠. 그렇죠, 브라질. 브라질 국채 13년 전쯤에 살 때는 6%나 토빈세를 내고 예. 샀어요.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 그게 이제 부과가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달러를 사서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네. 해당 미국 자산에 대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죠. 확 줄죠. 토빈세 없앴잖아요. 결국 네. 브라질 국채 팔아먹으려고. 그럼 달러가 네. 그럴 때는 약세로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금 스티브 배넌이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 네. 이틀 전에 했는데 그 전에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라이트 예, 하죠. 라이트 무역 하이저, 대표부 그렇죠. 대표. 예, 네. 그 사람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 있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 책에도 뭐가 나오냐면 라이트 하이저가 달러 강세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본 이동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써요.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수수료를 걷잖아요. 토빈세도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딱 보면 너무 우리 하우스로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뭐 끝도 없이 들어와요. 난리죠. 난리도 아니라 계속 네네. 들어와요. 그러면 네. 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걷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재정 적자 많이 메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미국 전 세계 그 투자 자산 중에서 오늘 발표했던 블랙록의 AUM 총자산 중에서 주식이 상당 부분인데 그 주식 투자의 대부분 한 60% 가까이 미국이에요. 네. 60% 넘게, 60% 넘게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나 환율이나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기저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하고 바뀌어버리는 환경도 있겠지만 뒤집어진 금리 같은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들 중에서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생각하지 못했었던 반향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고 고금리 절대 좋아할 태생적으로 고금리를 싫어할 사람인데 네. 저금리를 좋아하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경제를 계속해서 부흥하고 싶어가지고 금리를 찍어 누르 인하 압력을 상당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관세까지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종용을 할까 그런 네. 궁금증 좀 있어요. 예,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19년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한테 후다고 가지고 금리 인하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20년도에 코로나 사태 터졌죠. 그때 미국이 제로까지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그때 일본이랑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 갔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안 갔어요. 파월 그렇죠. 의장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딴 나라 다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왜 마이너스 금리 안 하냐고 20년도 4월 달에 그걸 또 파월을 뭐라고 해요. 네. 근데 딱 두 번 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안 해요. 음. 아마 제 생각엔 한마디 들었을 거예요. 네네네.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각하 그러다 달러 패권 날아갑니다. 이 얘기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얘기 안 했거든요.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도 무리수를 둘 수는 없어요. 마냥 금리를 낮출 수 없거든요. 만약 단기 금리를 마냥 낮추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경단이 부활해요. 네. 채권 자경단.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데 장기 금리가 솟아버릴 수 있어요. 네. 장기 금리를 조절하려면 양적 완화로 풀어야 되는데 양적 완화를 풀면 네. 여기서는 기대감을 만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솟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고, 뭐 3개월, 6개월, 1년짜리는 따라 내려오니까 단기 금리 떨어뜨릴 수 있는데, 금리를 낮춤으로써 돈이 더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잘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이, 이거 인플레이션 오니까 심각한데 하고 장기채를 사면서 장기채를 올린다. 그게 그렇죠. 자경단적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그렇죠. 거죠. 예. 네. 인플레이션이 19년도하고 달리 지금은요. 인플레이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연준을 흔들 수는 없고요. 네. 만약 흔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하나의 우려 사항입니다. 이제 그 한국의 금리가 동결되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직전인 상황에서 과연 달러는 어떻게 봐야 되고, 한국 원화는 어떻게 봐야 되고,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한국의 금리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봐야 되고 참 이 혼란 속에 있었던 분들에게 우리 오건영 단장님께서 아주 큰 해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떤 그 이정표가 몇 개가 타다닥 찍혀가지고 동서남북 좌우 어디에 방향이 길이 나 있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오건영 단장,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한국의 원화 그리고 금리, 미국의 달러 금리 그리고 인플레 등등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